자, 이번 시간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면 등록을 시키고 감가상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메뉴로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하게 되면 미상각분 상각비, 양도자산 상각비, 고정자산 관리 대상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돼 있고 이제 거기서 출력 및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 있죠. 요즘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기본 등록사항 탭이 있고 여기 추가 등록사항이 있고 여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따라하기를 보면서 따라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다 등록을 시켜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씩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산이 차량과 비품이 있습니다. 3001번 회사에 등록을 할게요. 시험에서 출제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너무 쉬워서 거의 이제 출제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차량 운반구죠.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 커서를 놓고 F2키 눌러서 차량 운반구를 찾습니다. 차량 찍혔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이제 자산 코드 알려줬으니까 자산 코드 1번에 소나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한 날짜 21년 입력하시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서 이제 정액법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오른쪽 탭에 가서 여기 취득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 말까지 상각했던 금액 여기 있죠. 요거 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메뉴의 가장 핵심은 전산세무 1급의 법인 조정에서의 내용들이에요. 주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우리 급수에서는 거의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다는데 누가 출제하겠니? 하면 감사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연수 치고 그리고 경비 구분에 가서 이게 800번대 자산인지 500번대 자산인지 선택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업종 제시되면 치고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F2키 누르면 차량 운반구인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쓰는 거고 우리는 제시된 번호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여기에 이제 12번은 이 프로그램은 세법상의 금액이에요. 세법상. 법인세법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우리 정액법의 산식에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죠. 근데 잔존가치를 넣는 자리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은 법인세법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아예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세법상의 금액이고 그걸 안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냥 나중에 세무 1급에 가서 보시겠지만 저거를 여기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 조정이 복잡하니까 아무도 건드릴 사람은 없어. 그런 기능은 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요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값을 기억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품 자산 저기 가서 F2키 눌러서 비품으로 갈아 끼웁니다. 여기서 그냥 같이 놓고 계속 치는 게 아니고 비품 치고 자산 코드 1번에 집기 비품 치고 그 다음에 취득한 날짜 치고 그 다음에 저기 정률법이니까 정률법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기초가액의 취득금액 치고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용연수 5년 치고 경비 800번대 치고 업종 필요 없고 그리고 닫고 종료하시면 돼요. 이게 정액법, 정률법.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가 다기 때문에 출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결산에 반영해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하라고 하면 여기 요 결과값 있잖아요. 요걸 적어 놓고 결산 자료 입력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뒤로 가보면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는 연결고리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딱 닫고
자, 기출된 문제 중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실습 차원에서 당연히 입력하는 거고, 이제 한번 해보면 다시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됐죠? 회사 3002번으로 바꿔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갈게요. 자, 건물이죠? 여기서 F2키 눌러서 건물을 찾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산 코드 1번 본사 건물이니까 본사 건물 1번 하고 취득일자 치고, 상각방법 정액법이죠? 정액법 치고 가서 취득금액 쳤죠? 전기말 상각 누계액 치고, 이게 다야. 그 다음 내용연수 치고 20년, 그리고 경비 구분 특별하게 없죠. 본사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800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업종 없고, 이 정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여기를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는 이 문제 시작할 때 결산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적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록해 둡니다. 요 금액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사에 똑같은 건물이니까 건물에서 두 번째 코드에 공장 건물에 취득일자 치고 상각방법 정액법 치고, 오른쪽에 와서 취득금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치고 내용연수 20년 치고 경비 구분은 상식적으로 공장이니까 500번대로 바꾸고, 그리고 없고, 그리고 요 금액 적어놔야 되겠죠. 이제 요거 결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니까 저기 들어가서 여기 F2키 눌러서 차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장 차량 코드 1번 취득일자 치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여기 바꾸고, 그리고 기초가액에 취득금액 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짜리에 1200 치고 내용연수 6년 치고,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상식적으로 경비 구분을 500번으로 해주고, 됐죠? 그리고 요 금액 기억하시고 적어놓고 결산에 반영할 거니까.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본사 차량 코드 2번 21년 정액법 치고, 그 다음에 기초가액엔 취득금액,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내용연수 7년,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공장차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500번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아니, 본사 차량이네. 800번. 그리고 요 금액 기억하시고 결산에 반영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본사 차량까지 다 끝났어요. 닫고. 자, 그래서 이제 결산에 반영하라고 말이 없으면 요것만 입력하면 끝인데, 반영하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아직 결산자료 입력을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제품 매출원가, 여기가 제조 경비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자리야.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있죠. 여기 일반상각비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공장의 건물과 기계장치 차량이 있으면 여기다 치고, 사무실의 건물 기계장 차량이면 여기다 치고, 이렇게 해서 위 칸은 제조경비, 아래 칸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상단에 이제 결산자료 가보시면 이거 말고도 기말 원재료지고 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나머지 다 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해서 그 값을 적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같이 전표 추가를 하는 게 결산에 반영한다는 얘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입력하고 저장하면 끝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타 비유동 자산 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유형, 무형, 그리고 갈 데가 없는 나머지 것 기타.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증금 볼게요. 보증금 일상에서 많이 듣죠? 뭐 전세 보증금도 있고. 자, 보증금이란 전세권, 전신전화 가입권, 임차 보증금 및 영업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건 전세권이겠죠. 그러니까 월세로 살면 보증금 없지만 우리 전세로 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내는 거, 그때 돈 주는 걸 보고 우리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고, 이런 것 등을 다 합쳐서 보증금이라는 명칭을 쓰면 되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임차 보증금. 임차, 남한테
빌리고 주는 보증금. 주로 이제 그게 흔한 게 건물이겠죠?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우리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자산이에요.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 하지만 이게 뭔 투자 목적도 아니지. 예? 그 나갈 때 집주인이 이자 붙여 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기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이야. 임대해주고 보증금 받아놓고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빚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채, 이 사람은 자산. 반대말 임차, 세입자는 임차 보증금,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부채. 예제 보겠습니다. 대광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당좌수표니까 당좌 예금이 나갔겠죠. 이때 쓰는 이름이 뭐라고? 내가 세입자잖아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전세권 보겠습니다. 이름만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보증금 내고 월세 사는 사람, 이제 먼저 전세로 사는 사람, 그때 돈 준 거 보고 전세권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 가입권. 요즘도 전화할 때 이렇게 보증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화기 집에 놓으려면 보증금 냈어야 돼. 그걸 보고 이제 전신전화 가입권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급된 설치비로 평가된다. 흔하지 않으니까. 장기 매출채권 보겠습니다. 내용 매출채권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장기가 붙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인데 그것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이 훨씬 넘어 2년, 3년 이렇게 됐던 얘기야. 응? 그렇다고 뭐 이자를 더 주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에요. 이미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배우셨으니까 다 알겠죠? 자, 장기 외상 매출금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즉 상거래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언제 받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될 금액을 우리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으면 그냥 외상 매출금이고 별로 오른 거 아니죠? 반대 외상 매출금, 기간이 길면 장기 외상 매출금.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 상해에 제품 20만 원을 매출합니다. 제품 매출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나머지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받아요. 상거래죠. 외상이죠. 기간이 길지.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제상의 장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저거 이제 이렇게 빼야지. 그리고 현금 받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기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인데 기간이 길어.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받으러움에서 받던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대요. 1년 이내면 받으러움, 1년 이후면 장기 받으러움이라는 얘기겠죠. 짧은 거는 받으러움. 내용은 똑같아요. 받으러움 되었던 거하고. 사례 보겠습니다. 소철상해에 제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10만 원은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금인데 만기가 2년짜리입니다. 그럼 뭐냐? 장기란 얘기죠. 제품 매출, 현금의 장기 받으러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장기 받으러움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장기 받으러움 빼고 보통예금. 뭐 기간만 잘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 만기 2년짜리라는 얘기는 이제 2년이니까 별 큰 의미는 없을 텐데 날짜 계산할 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설마 그렇게 할 사람 없겠지. 자, 여기 1년도, 여기 2년도, 여기 3년도인데 여기 딱 한 달 빼고 여기 2월 달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2월이고 여기를 한 12월로 해볼게요. 12월 1일로. 그 요 날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더니 다음 연도 12월 1일인 어음이야. 그럼 이게 받을 어음이냐, 장기 받을 어음이냐?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세면 다음 연도 2월 달이면 딱 1년이니까 장기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날짜 계산은 여기서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1일이니까 딱 11달 하루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에서 혹시 그렇게 나오면 모든 날짜 계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 돈 받기로 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수금 보겠습니다. 미수금 배우셨죠? 미수금인데 기간이 길어. 똑같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였으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올 텐데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요. 그거 보고 우리는 장기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미수금이겠죠. 짧은 거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 거면. 예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이 있는데 취득 원가가 50만원짜리 요거를 40만원에 매각합니다. 싸게 파네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2년 후에 받기로 합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 팔 때 취득 원가 제거시키는 거 아시겠죠? 상각 누계획이 있으면 반대로 좀 빼고, 근데 없으니까 그냥 건물만 빼면 되지. 그리고 돈을 받는데 상거래 아니죠.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지? 40. 근데 기간이 길어. 장기 미수금. 그리고 벌어진 차이. 50짜리를 4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부도음과 수표 보겠습니다. 부도어음, 과수표. 자, 어음 소지인은, 어음 갖고 있는 사람은 만기일 또는 그 후 2일 이내에 지급 장소에서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어음의 지급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거나 상대방이 환어음의 경우는 인수하라고 했더니 거절하거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는 부도어음이라고 합니다. 부도어음. 그래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자, 어음이 부도되면 어음을 갖고 있는 나는 어음의 채무자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내가 쟤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어음을 줬어. 약속어음을. 갖고 있다가 때가 돼서 청구를 했는데 부도래. 그럼 어떻게 해? 찾아가야죠. 이때 그걸 보고 이제 소구권이라고 해요.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구권 행사를 한다. 뭐 법률적 용어니까 들어보면 보고. 이때 이제 청구하는 금액은 원래의 어음 금액은 당연할 거고, 그리고 어음의 만기 지나가지고 상환할 때까지의 법정 이자까지도 다 청구하고, 또 공증인에게 의해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했다면, 그러니까 어음이 부도나면 뭐 지급 거절 증서라는 것을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나 봅니다. 그때도 돈이 들어가서 그럼 거의 다 청구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자, 부도어음과 수표 개정은 실무에서는 원래 이제 이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것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실무상 정상적인 어음과 부도난 어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음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받을 어음이. 그리고 이것을 빼고 부도어음과 수표를 이렇게 잠깐 갈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받아내면 없어지고 돈 받는데 진짜 못 받아냈다. 그러면 없어지고 대손 처리하시는 거야. 그냥 실무적으로 쓰는 명칭이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서울상해 발행 약속어음 10만원을 만기일에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제시했는데 은행에 제시했다? 부도래. 가져가. 부도 도장 딱 찍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어음과 수표 개정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대로 하면 그냥 아무것도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도어음과 수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쓴 명칭이 아니니까. 근데 하라고 하면 실무상 저 약속어음을 빼고, 예? 정상적인 거 빼고 여기를 이제 부도어음과 수표로 이렇게 갈아 끼워 넣는 거야. 실무상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뭐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2만원 들었다.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청구했대요. 그러면 돈 나가고 이걸 뭐라고 해? 부도어음과 수표를 늘려놔야지. 이렇게 2만원 더. 응?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없어. 그리고 끝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의 뒷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받아내면 12만 원이 빠지고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못 받게 됐다. 그러면 계속 부도 오음과 수표를 놔두면 안 되죠. 뭐해? 대손 처리해야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실무상도 만약 이 이름을 썼다. 근데 12월 31일이 됐잖아요. 이제 결산 정리 붕괴를 해야 되겠죠. 이거 부도 오음과 수표로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부도 오음과 수표는 안 쓰는 이름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상태까지 와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빼고 뭐로 만들어 놔야 돼? 받으러음으로 다시 바꿔놔야 돼. 근데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계속 부도 오음과 수표로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무상 편에서 쓰는 것이지 그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서는 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거나 대손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002번 재현 상사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1번 우일 상사와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현금 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 줬어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이 늘어나는 거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나중에 줬으면 돌려받아야 될 반대 사건이 생기는 거니까. 금액은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0은 현금 나간대요. 그럼 대결에 300을 현금으로 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의 감소 당좌 예금의 감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 500을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니까 얘도 임차 보증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차변에. 거래처가 진위 상사 있네요. 진위 상사 금액 500에 얘도 마찬가지죠.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의 임차료를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금과 상계한대. 이게 뭐냐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라는 얘기는 내가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미지급금 처리했더래요. 그래서 돈 있으면 현금 줘야 될 텐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과 상계한대. 그러니까 요거를 갚아주는데 뭘 빼버리겠다? 저기 잡혀있는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 보증금에서. 그래서 미지급금이 없어지면서 보증금이 사라지는 문제가 되겠죠. 차변에 부채인 미지급금 처리된 것을 없애주고 거래처를 걸어서 월세가 없어서 못 썼으니까 잡아놓은 거 이제 없애버리고 대변에 보증금을 깝니다. 대변에 임차 보증금 빼고 거래처 똑같이 걸고 그런 형태다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모사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 원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제품 매출하고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도 처리됐으니까 대손 처리하라고 그러면 받을 어음을 없애고 대손 중단금, 대손 상각할 텐데 지금 대손 처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도 났으니까 정상적인 어음을 빼내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빼고 거래처 걸어서 이걸 이제 뭘로 갈아 끼워 넣을 거냐. 이제 실무에서는 쓰지만 우리 회계학상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실무적으로는 써놓더라. 그게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거래처 것이고. 정상적으로 대손이 처리가 되면 없애고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하면 되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일단 정상적인 어음을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 어음과 수표로 잠깐 바꿔놓는다라고 해서 생기는 이름이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닫고 종료하겠습니다.